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2차 조사에서도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고 비난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은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의 4파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고 이준석계 후보들이 약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제공하는 역할, 이른바 쩐주로 참여한 손모 씨에 대해서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긴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진 발생 닷새째에도 두 아이와 엄마 등 기적 같은 생존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시킨 미국이 이번엔 알래스카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즉각 대응에 나선 건데 중국에서 보낸 비행 물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2차 조사에서도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며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비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첫 조사 때처럼 심야 조사를 거부하고 11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나온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왜 다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 쓰는 건 매우 부당하다며 보복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자신을 또 부를지는 검찰에 물어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이 대표는 청사 앞에서 종일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200종 넘게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번에도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기존 발언이나 서면 진술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의견이 아닌 사실을 확인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사가 지연된 것도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신경질적으로 갖가지 이의를 제기한 이 대표 탓이 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첫 조사 때보다 1시간쯤 늦게 출석했지만 포토라인에 선 시간은 2배 넘게 길었습니다. 2,000자에 육박하는 입장문을 10분 가까이 읽어내려가며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2차 조사에서도 검찰청사 밖은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새 대결로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창작 재료로 쓰일 뿐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인데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대장동 의혹 2차 조사에서도 사실상 입을 닫았습니다. 1차 때 낸 서면 진술서를 재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자신이 말해봤자 검찰이 맘대로 갖다 붙일 거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조사는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민간업자 특혜와 배임 혐의 등 1차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정진상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이나 실제로 건네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대선자금 수억 원 등 광범위한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낸 33쪽짜리 진술서에서 언론에 보도나기 전까지 그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입장은 어느 정도 밝혔지만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적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진술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집요하게 캐물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지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번을 사실상 마지막 조사로 보고 준비해왔습니다. 진실 규명 차원에서라도 구체적 답변을 해달란 당부에도 형식적 대답밖에 듣지 못한 검찰로선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진술, 태도 등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앞서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과 묶어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대장동과 유사 구조 사업이라고 규정한 백현동이나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오른다면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한두 달 안에 또 풀려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당 내부 결속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남아있는 변수도 만만찮아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가 거듭될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아직 제대로 된 직접 증거는 없다고 연일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만 소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 대비 대납 의혹 마구 부풀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대표의 자신감은 당 내부 결집을 위한 총력 대응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 시 이른바 병풍 동행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제발 나오지 말라며 배웅 금지령을 내린 것이나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극렬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공격에 중단해달라고 공개 호소한 것도 단일 대우 이탈을 우려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자 비명계 일각에서도 검찰을 향한 반발 심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백현동 사건도 앞으로 2주, 3주가 더 걸릴 건데 그러면 그때 가지고 또 오라 그럴 건가?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죠. 다만 그간 단일 대우 기조에 힘을 보태온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오는 4월께 마무리되고 새로 선출될 원내 지도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정체 국면인 당 지지율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 책임론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보다 더 이제 아직 표출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날카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재판까지 고려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 단계에서 이 대표에게 모든 패를 다 보여주진 않을 거란 면에서 검찰 수사발 악재는 언제든 다시 이 대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다음 달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의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8명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도 추려지면서 여당 지도부 입성을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본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한자리에 모여 페어플레이를 다짐했는데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저마다 당권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내년 총선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 유세를 요청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도 선전 각오를 밝히면서 추격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 수도권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천하람이가 꼭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역전의 황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전해 드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치가 나돌면서 물밑 신경전도 벌써 시작되는 양상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는 원외인사인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후보와 현역 초선 의원인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 한자리를 놓고 본선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후보자 확정과 함께 전당대회 레이스는 본격적으로 출발 총성을 울렸습니다. 다음 주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7차례에 걸쳐 당원들 지지를 호소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나흘간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본선 투표 결과는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당 대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후보 2명이 결선을 치릅니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지도부를 뽑는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역대 가장 많은 84만 당원의 표심이 누구를 향할지 아직 섣불리 예측하긴 이르다는 관측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4명으로 좁혀지면서 당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승부도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마다 표심을 자극할 나름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4인 4색 전략을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통보수를 자처하는 김기현 후보는 당정조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울 적임자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대선 공신으로 2차례 대통령 만찬에 초청받는 등 윤 대통령과의 상호 신뢰를 부각하고 삼고초려 끝에 손을 잡은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의 보수 조직표까지 다져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의 표로 승리를 결정짓겠다는 각오입니다. 1차 투표에서 반드시 과반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원들의 뜻을 그렇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윤한연대 표현 등으로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를 받은 안철수 후보는 정책과 비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승부처로 평가받는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수도권과 젊은 세대의 선거인단 비중이 늘어난 만큼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수도권 정말 민심과 선거 경험이 여러 번 있고 특히 3기 이래로 가장 최대의 정당을 만든 실적이 있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후보는 개혁 보수를 전면에 내걸고 김기현, 안철수, 이강 구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직격탄을 날리고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모두를 비판하며 대안 세력의 돌풍을 꿈꾸고 있습니다.
윤심팔이니 권력 해바라기니 이런 얘기들만 자꾸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미래 비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줄곧 반대해온 황교안 후보는 강성 보수층의 지지세를 한껏 끌어올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미래 비전으로 정말 보수 정통 정당이 세워지고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당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은 오는 13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본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4만 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등 4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른바 쩐주 역할을 한 손모 씨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쩐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깨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짜뉴스로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는 언급까지 하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가장 주목한 건 이른바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 부분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낸 입장문에서 큰 규모로 거래한 손모 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여사 계좌로 1인 매매했던 이모 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며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종결됐던 이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20년 다시 꺼내 고발한 거라며 이후 민주당은 논평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270차례 넘게 주가 조작이란 악의적 프레임을 퍼뜨려 스토킹 지적까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검찰이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기소조차 못했다면서 막가파식 스토킹 행태를 멈추라고 공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유죄 판결에 집중하며 김 여사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검찰은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 국회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법치주의를 말하려면 생떼 뜨지 말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같은 판결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주가 조작 공방은 당분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1세기 7번째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이번 강진의 사망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부실한 대응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지진 피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수를 훌쩍 넘으면서 이번 강진은 21세기 들어 7번째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여전히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많아 2003년 3만 천여 명이 숨진 이란 대지진의 피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앞서 튀르키예의 지진학자인 오부군 아흐메트는 현재 20만 명이 무너진 건물 안에 갇힌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새 보고서에서 이번 강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24%로 크게 높였습니다. 에르도안 투르키예 대통령은 아디야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인정했습니다. 14만여 명의 대규모 구조대를 구성했지만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elki de dünyanın en büyük arama kurtarma ekibini bölgeye toplamamıza rağmen maalesef müdahaleleri arzu ettiğimiz hıza ulaştıramadığımız bir gerçektir. 그는 이틀 전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런 대형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해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처음으로 피해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반군 거점인 알레포의 병원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اللي مرينا فيها قدرت سوريا تحمل نفسها وتحمل آلامها بفضل كوادرها، لكن بهالزلزال تحديدا بأول كارثة بتصير من نوعها شفنا كثير من البطولات. 시리아 정부는 피해가 큰 서북부의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한 구호 물품 전달을 승인했습니다. 장기간의 내전 속에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시리아에도 연일 유엔의 물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가뜩이나 늦은 구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발생 닷새째에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110시간 만에 구조되는가 하면 두 아이와 엄마의 생還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파묻힌 이후 110시간 만입니다. 올해 27살의 라비아 오프켈리는 앰뷸런스에 실리자 울음을 터뜨렸고 지켜보던 주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튀르키예 키리칸에서는 40살 여성이 104시간 만에 빛을 봤습니다. 구조 순간을 지켜보던 이 여성의 동생과 구조대원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안도했습니다. Wir sind einfach alle erleichtert. Wir sind sehr erleichtert. Die Frau, die hat sich durchgebissen, die hat nicht aufgegeben und wir sind alle so dankbar, dass sie jetzt in diesem Rettungswagen liegt. 튀르키예 이스켄데룬 인근의 누르다지. 스페인 구조대가 구조 작업 24시간 만에 6살짜리 누나와 남동생을 구해냈습니다. 아이들은 구조 순간까지 무려 4일을 버텼습니다. 더욱 다행스럽게도 남매 엄마도 근처에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몇 시간째 구조 작업을 벌이던 대원들이 건물 잔해 속에 간신히 몸을 구겨 넣습니다. 4살 여자아이는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생존의 골든타임은 72시간. 하지만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구조 현장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 튀르키예계 주민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건데 무려 이틀 만에 대형 트럭 석 대에 실을 만큼 구호 물품이 많이 모였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와 이재민에게 입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구호 물품을 방송을 듣고 주민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아파트 로비 한편에 가득 쌓였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대형 트럭 3대를 꽉 채울 만한 양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 중에는 따뜻한 외투나 스웨터처럼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옷가지들이 많습니다. 캠페인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튀르키예계 독일인 메틴 아탈란 씨. 튀르키예에 사는 어머니와 누나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고향에서 매일 날아드는 비참한 소식에 마음이 아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So she just told me, son, I don't need anything. Just I help the kids and the families in the region.
And that was my motivation to start this kind of initiative, this kind of campaign. 그리고 고맙게도 이웃들은 매틴 씨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구호품을 보내자. 그래서 거기가 되게 춥거든. 그래서 겨울옷 같은 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모인 구호품들은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를 거쳐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에 전해지는데 전국 각지에서 물품이 들어오면서 물류센터는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처음엔 인천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만 들어오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강진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추위와 폭설입니다.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외투와 내복 등 방한용품입니다. 피해 현장에선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만큼 생리대와 기저귀 등을 상자에 담아 보내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이 아닌 성금을 기부하고 싶다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개설한 계좌나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튀르키예에서 활동했던 배구 선수 김연경 씨와 축구 선수 김민재 씨 등도 SNS를 통해 지원을 호소하는 등 강진 피해자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인양돼 목포부두에 입항했습니다. 선장을 포함해 4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가운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검은색 가림막으로 선체를 가린 어선이 예인선에 이끌려 이동합니다.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가 난 청보호입니다. 가림막 사이로 드러난 선체는 구조물이 다소 찌그러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온전한 모습입니다. 바닷길 60km 거리를 10시간에 걸쳐 예인된 청보호는 목포 해경부두에 임시로 정박했다가 인근 조선소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 16명이 합동 감식을 벌여 배가 갑자기 침수돼 뒤집혀버린 이유를 밝힐 계획입니다. 일단 그 기관실 부분에서 사고 원인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돼가지고요. 일단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박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인양 과정에 바로 세워진 청보호는 해경이 구조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 외에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보다는 선체 내부 문제로 침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규명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기관실 쪽에 가보면 수많은 밸브가 있습니다. 오작동이나 이런 게 오픈이 닫혀져 있어야 될 게 열려 있거나 이 부분은 이제 조선소에 올려서 정밀히 검식을 해봐야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양 이후 청보호 내부를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선장을 비롯한 실종자 4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해역 기상도 나빠지면서 항공기 수색이 취소되고 선박도 16척으로 줄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이번에는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가 최근에 대마를 피웠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이번에는 대마 흡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지난 5일 입국하던 유아인을 붙잡아 실시한 간이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검사 결과 특성상 유아인이 비교적 최근에 대마를 피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변에서 그렇게 빨리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거든요. 정작 유아인이 애초에 수사 대상에 오른 이유가 된 프로포폴은 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투약 사나흘이 지나면 간이 검사로는 확인이 어려워져서 모발로 진행하는 추가 정밀 검사 결과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2003년 데뷔한 뒤 안방극장 인기몰이를 이어오고 천만 배우 반열에도 오른 유아인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식약처가 프로포폴 투약 용량이 너무 많거나 처방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50여 명을 찾아내 수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에 유아인이 포함된 겁니다. 경찰은 현재 유아인이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하거나 다른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에 나올 감정 결과에 따라 충무로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던 유아인의 운명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입국 전후 검사는 이달 말까지 일단 유지됩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업무가 지난달 2일 중단된 이후 40일 만에 재개됩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앞당겨 풀기로 한 겁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합니다.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일 방역 강화에 나선 데 이어 춘절 여파 등을 더 보겠다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춘절 연휴 이후에도 재확산 징후가 뚜렷하지 않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에서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와 공항검사 양성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중단에 이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비자 신청 뒤 입국까지 시간이 걸리고 항공 편수 제한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단기 입국자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입국 전후 검사와 공항에서의 결과 내기, 임시 격리시설 운영과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는 일단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2월 말까지 유지를 원칙으로 중국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단계적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하자 중국도 보복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양국 간 비자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돌아선 셈인데 더 깊어진 국민 감정의 골을 메우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비자 제한을 풀기로 하자 중국은 이번에도 대등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물론 보복의 악순환을 낳았던 이전과 180도 다른 착한 상응 조치입니다. 中方将积极考虑对等恢复审发韩国公民来华短期签证。 입국 전후 PCR 검사 등 남은 방역 문턱을 의식한 듯 더 많은 편의를 창출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 여론을 들끓게 한 건 비자 제한이 아니라 이른바 노란 목줄 사건이었습니다. 中国人入境韩国被公开歧视、差异对待，一下飞机就必须在脖子上挂上黄牌。 최근 중국 다롄공항은 한국인들에게 비슷한 비표를 나눠주는 뒤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입국 제한이 풀려도 한국에 놀러 갈 일 없다는 식의 냉담한 반응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우리 국민 감정도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 최장 54일에 달하는 입국 격리를 강제해왔던 중국이 정작 다른 나라의 방역 정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조금 다시 유행할까 봐 걱정스럽긴 해요. 한 중국인이 우리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도주한 사건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태국 경찰에 뇌물을 주고 특급 의전을 받았다며 자랑한 중국 여행객의 사례도 거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한 한중 간 비자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양국민 간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주 미국이 중국 정찰 풍선을 대서양에서 격추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알래스카에서 비행 물체를 격추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즉각 대응이 나선 건데 중국에서 보낸 비행 물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알래스카에 뜬 고고도 비행 물체를 국방부가 24시간 동안 추적하다 바이든 대통령 명령에 따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중국 정찰 풍선은 버스 3개 크기였는데 이번엔 작은 자동차 하나 크기의 물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flying at an altitude of 40,000 feet and posed a reasonable threat to the safety of civilian flight.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and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Pentagon. 백악관은 비행물체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해가 얼어있는 바다 위로 떨어져 조속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비행물체가 어디서 왔고 누구 소유인지, 정보 수집 장비가 장착돼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풍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ou just called it a balloon. You misspoke there. I'm sorry. It's not a yes. I'm sorry. You guys have. You can't say it's a balloon either. You guys have me with balloon on the brain right now. 앞서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주 중국 풍선이 알래스카로 처음 진입했을 때 조속히 대응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습니다. If you're going to have Russia coming at you, if you're going to have China coming at you, we know exactly how they come. They come up and they go over Alaska.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주 중국 정찰 풍선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 줄인상 예고에 가뜩이나 힘든 서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분담하면 인상폭을 낮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빚을 내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는 건 반드시 써야 하는 비용이 큰 부담인 서민들입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인상이 예고돼 생계는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4월 버스, 지하철 요금을 최대 400원씩 올릴 예정입니다. 서울로 계속 통학을 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야 되는데 솔직히 알바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교통비로 졸라맬 수도 없는 교통비 인상 소식에 불만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층의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주면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도입한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게 서울시 주장입니다. 정말 낮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요금 체계는 자치사무로 지자체 책임이라고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역시 지자체 재량 판단으로 법규가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달라.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80%가 넘는 먼저 나선 건 대구시입니다. 무임승차 나이를 70살로 올리는 대신 6월부터 시내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게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조항만 따져보면은 임의조항이고 대구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전 위법은 아닌 것 같아요. 70세까지 우리가 연령을 갖다가 한꺼번에 올리긴 어려우니까 한 세씩 올리자. 그러면은 사실 무리가 없거든요. 고령층 비중 증가세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무임승차 나이 상한이나 방식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인단체는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는 대구시와 반대되는 법률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는 정책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지하철 탑승요금 면제 혜택을 대구시는 70세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는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65세 이상자에게 지하철 무료에 대한 혜택이 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이거를 강력시장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위법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지. 논란의 시작은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 발표였습니다. 법에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어
무임승차 대상을 70세로 바꿔도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2028년부터 70세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정부도 대구시 해석과 비슷하지만 노인층의 여론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그건 지자체 자율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율 사항이 재량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노인 연령, 서비스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닌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인데 대통령령을 보면 65세 이상에게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 종류와 할인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럴 땐 법과 시행령을 통합적으로 해석해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법률 검토 결론입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이를 결정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겁니다. 비슷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노령수당과 관련해 관악구청이 65세 이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이 아닌 70세 이상에게 준다는 노인복지 사업 지침을 근거로 65세 노인에게 수당을 주지 않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의규정이라는 대구시 입장과 강행규정이라는 서울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법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은 보류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겨우 견뎌낸 화훼 농가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료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꽃농사를 접어야 할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장미재배 농가입니다. 4,000제곱미터 온실에 전기 난방을 하는데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농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의 전기료가 720만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 넘게 오른 겁니다. 고지서를 딱 받아보고 이거 뭐야? 뭐가 잘못됐나? 놀랬죠. 다른 사람들은 거의 6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이곳 장미온실안은 겨울철에도 늘 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얼마 전 농가는 대출금 2천만 원을 들여 보온용 커튼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겨울에도 전기나 등유 난방이 필수인 화훼 농가는 난방요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에 49.2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올랐고 면세 등유 가격은 지난달 1리터당 1,29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비료값과 인건비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30년 가까이 갖고 온 온실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비료도 2배로 오르고 인건비도 2배로 오르고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하고 농사를 접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문제는 올해 1월부터 농사용 전기료가 53원으로 8% 가까이 더 오르면서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예상된다는 점.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가정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가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안 그래도 화훼 농가들이 힘든데 더 걱정이에요, 그냥. 마스크 없는 졸업식 특수 기대감도 잠시, 경기 불황 탓에 꽃 수요도 많지 않아 농민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가 중 한 명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국내 첫 전시에 요즘 하루 2,000명 넘게 몰리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게임 광고와 노숙자 조각이 등장하는 등 색다른 흥미와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준 기자입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국내 첫 전시. 리움 미술관 로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둥마다 포르코마개를 문 남성 사진이 붙어있고 곳곳에 박제된 비둘기들이 도사려 있습니다. 화려한 미술관 로비에 노숙자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있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최신작 동훈과 준호 조각 중 하나입니다. 기존 상식을 뒤집어온 괴짜 작가답게
전시장 로비부터 도발적 이미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도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게 마우리츠 카틀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우환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던 벽면엔 미술관에서 보기 드문 기업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게임 회사와 스포츠 의뢰회사 광고로 작품의 일부라는 게 미술관 측 설명입니다. 신작 게임을 준비해온 게임 회사는 세계적인 작가의 전시회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게임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미술, 음악 이런 문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작품 제목이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입니다. 카텔란은 199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도 향수에서 광고를 전시하고 같은 제목을 붙이는 등 기발한 착상으로 화제를 낳은 바 있습니다. 리움 미술관 측은 문화예술에 관심 높은 기업 광고를 더 선정해 전시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안방에 혼자 있던 63살 A씨가 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효재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지하 원단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살던 아이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창고에 있는 원단과 사무기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드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하고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는 종일 나쁨, 서울 등 서쪽 지방도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부터 제주도는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 영하 3.1도, 부산은 영상 3.8도고요. 낮에는 포근합니다. 서울과 춘천이 7도, 청주가 8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그리고 영동지방은 다음 주 중반까지 눈이 길게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